여기 실린 작품들은 한 작품만 빼고 모두 1950, 60년대의 작품들이거든요. 이번 소설집은 어떤 방식으로 리뷰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른다는 것이 뭔가 적절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은데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딴소리하는 느낌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20권 한국 단편문학선 2권을 읽고 왔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을 읽고 있죠. 20권까지 오는 동안만 벌써 10개국 작가의 작품을 읽었더라고요. 여러 나라의 작품들을 만나게 되니까 확실히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정서,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국문과 전공인데 세계문학 속에서 만나는 한국 문학이 좀 새롭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번역을 거치지 않은 언어로 작품을 읽는다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아요. 작가가 의도한 그대로의 언어를 읽는 거죠. 사투리나 특정 어투의 미묘한 느낌을 그대로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 동질감 같은 것이 있잖아요. 여기 실린 작품들은 한 작품만 빼고 모두 1950, 60년대의 작품들이거든요. 그 시대 작품들을 말할 때 전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전쟁의 영향이 드러난 작품 여럿 보았는데요. 이 소설집이 유독 아프게 느껴졌던 이유, 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후문학, 예전에 공부할 때 별로 좋아하던 소설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완독 챌린지로 지나가게 되네요. 지난 한국 단편문학선 1권에 1892년에서 1911년 사이에 태어난 작가들의 작품이 실렸다면 2권에는 1913년에서 1932년 사이에 태어난 작가 11명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각각의 작가를 한 명씩 살펴보긴 어렵겠고요. 몇몇 큰 기준으로 작가들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생 순서대로 11명의 작가를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1권 영상을 보셨던 분들 혹시 이 작가들의 생물 연대를 보고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났죠. 저는 그것부터 보이더라고요. 1권에 나온 12명의 작가들은 월북한 2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7명이 20대에서 40대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작가들을 보면 60대에 사망한 작가가 2명, 70대에 사망한 작가가 4명, 80대에 사망한 작가가 5명, 11명의 평균 사망 나이가 무려 78세입니다. 민음사 이 책이 발행된 해가 1999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11명 중에 7명의 작가가 생존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16년에 사망한 이호철을 끝으로 모든 작가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 작가들은 크게 전쟁 이전에 등단한 작가와 전쟁 이후에 등단한 작가로 나뉘어집니다. 전쟁 이전에 등단한 작가들은 김동리, 오영수, 황순원, 장용학, 정한숙, 강신재고요. 선우휘, 손창섭, 박경리, 서기원, 이호철 작가가 전쟁 이후의 문단에 등장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작가들도 그랬지만 이들 역시 학력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황순원, 오영수, 손창섭, 장용학이 일본에서 공부한 작가들이고요. 정한숙, 서기원, 강신재, 선우휘는 국내 대학 출신 작가들입니다. 김동리, 이호철, 박경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1950, 60년대 활동한 작가들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고 자라서 모국어 사용이 능숙하지 않았던 작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용학 같은 경우에는요. 해방 후에야 비로소 한글을 배웠다고 해요. 모국어로 글을 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머니에 사전을 넣고 다니면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사전을 베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장용학이 1949년에 등단하고 덕성여대 조교수를 거쳐 경향신문, 동아일보 논설위원까지 됐으니 그 열의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죠. 한국 단편문학선 1권 1920에서 40년대 소설은 식민지 상황을 배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이번 책에는 전쟁에 관한 얘기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긴 있어요. 이번 소설집은 어떤 방식으로 리뷰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1권 때는 그 시대 소설에서 포착한 큰 특징을 얘기하고 마음에 들었던 세 작품을 집중 리뷰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른다는 것이 뭔가 적절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총 13편의 작품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전쟁 후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작품 6편과 전후시대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작품 7편. 이번 리뷰에서는 바로 그 7편을 중심으로 그 시대 문학에서 포착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도 뒷부분에 핵심 결론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이번 리뷰에서 제외할 작품은 이 6작품들입니다. 이 중에서 황순원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감상적으로 끝나는 게 조금 아쉽긴 해도 서정미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국민소설 소나기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읽어도 정말 서정적인 소설이에요. 그런데 1953년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얘기가 1도 안 나오는 소설입니다. 그런 소설들도 있어요. 평가절하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 시대 작가들의 다양한 소설관,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리뷰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바로 이 7편입니다. 저는 총 5가지의 특징을 이 작품들에서 발견했는데요. 첫째는 파괴된 현실 앞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김동리의 까치소리는 액자 구성으로 된 소설인데요. 화자가 서점에서 발견한 살인자의 수기를 소개하는 형식입니다. 그 수기를 쓴 사람은 전쟁이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었다고 글을 씁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총칼로 적군을 죽이는 살인인가 싶죠. 하지만 그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봉수가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의 살인입니다. 봉수는 자신의 운명을 꽤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입니다. 군에서 손가락 2개를 잃고 명예제대를 했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정순을 위해 일부러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정순이 상호에게 시집가 있는 거예요. 봉수는 훔쳐내온 목숨을 처리할 현실이 없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목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봉수는 광기와 불안에 쌓인 야수가 되어가요. 많은 살인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상호의 동생 영숙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까치소리는 그 광기에 불을 지피는 상징적인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창섭의 혈서에도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법을 공부한다고 서울에 와서는 부친을 속이고 문학을 공부하는 규홍, 그 규홍의 하숙집에 기생하는 친구 달수와 준석. 법대생인 달수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군에서 다리 하나를 잃고 제대한 준석은 하루 종일 찬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거든요. 거기에 간질병을 앓는 하숙집 딸 창에도 식모로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들은 그저 생존에 있습니다. 소설은 취준생 달수의 시선으로 진행되는데 달수는 자기가 왜 전쟁에서 살아남았는지, 준석은 왜 모가지가 아닌 다리 하나만 잘렸는지 그 무의미함에 괴로워합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불구가 된 준석은 가장 악에 바친 인물로 나오죠. 두 번째로 포착한 특징은 암담한 미래를 그리는 무력함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특징과 결부된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이 그래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손창섭의 혈서와 서기원의 암사지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혈서의 준석은 자기 자신이 불구이면서도 문학 따위나 공부하는 규홍, 팔자의 안목에 계속 공부하려는 달수를 욕합니다. 실제로 규홍의 시는 계속된 투고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어요. 달수는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몰라 그의 말대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이 죽은 뒤에도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끝이 없는 절망입니다. 암사지도에는 형남과 상덕이라는 두 전우가 윤주라는 한 여인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상한 생활 형태가 나옵니다. 윤주에게 정을 느낀 형남은 그녀를 그 기이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꿈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과 체념이 여러 전후 소설들에서 발견한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견한 특징은 도덕 질서가 무너진 욕망의 생활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기이한 생활 형태가 나타납니다.
세 남자가 한 여자와 살아가는 혈서나 두 남자가 한 여자를 공유하는 암사지도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영위되지 않는 가운데서 본능적인 욕망이 오히려 더욱 강하게 인물들을 사로잡는 거죠. 암사지도 마지막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베고 윤주가 집을 나가거든요. 그때 잘됐다 잘됐어 하는 상덕의 말이 무슨 짐승 울음소리 같았다고 형남은 말합니다. 그런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이 전후 삶의 불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로 눈에 띄었습니다. 네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특징은 인간미와 감정이 메마른 세태입니다. 앞에서 말한 도덕성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 작품들에서 그런 특징이 읽혔습니다. 혈서에 나오는 상위군인 준석은 자신의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두 친구를 향해 악담을 퍼붓죠. 취준생인 달수에게 왜 군대에 가지 않냐고 손가락을 잘라서 자원입대 혈서를 쓰게 합니다. 돌부처같이 앉아 속절없이 겁탈당하는 창에도 감정이 있는 인간 같지가 않아요. 비인 탄생에 나오는 지호는 그야말로 인간이 아닌 비인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인간이 동물보다 더 악독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로 있던 그는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옛날에 방공호로 쓰였던 곳에서 어머니와 혈거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장용학은 이상과 함께 20세기 가장 난해한 작가로 꼽히는 사람이죠. 이 소설도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오염되지 않은 어느 땅, 내가 그대로 내가 될 수 있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곳을 꿈꿉니다. 사랑은 영화 속에나 있는 거라고 말하는 암사지도의 윤주, 철저한 무관심과 오연함으로 전쟁의 상황을 지나가는 나상의 칠성도 감정이 메마른 목석 같은 인물입니다. 인간미 없는 세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면 박경리의 불신시대를 꼽을 수 있죠. 이 소설의 화자는 초반에 악몽과 같은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서 이 소설이 전쟁 후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주인공 진영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는데 몇 년 후에는 9살 외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성당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는 거죠. 하지만 신자들이건 중이건 의사건 돈만 밝히지 믿을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개원들끼리 돈을 뜯기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전쟁의 폐허 속에 인간미도 없는 세태, 참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지엽적인 특징이긴 한데요. 서구적 감성과 어휘가 이 시대 작품들에 나타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의 영향 때문이었겠죠. 이전 세대 문학에서는 이런 특징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암사지도에 델리키트한 마음씨라는 말이 나오는데 델리키트가 섬세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젊은 느티나무에도 나오더라고요. 목선이 부드럽고 델리키트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당시 이런 말을 좀 유행처럼 사용했나 봅니다. 젊은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딱 이 특징 때문에 리뷰에서 다뤄지는 건데요.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서구적 감수성이 특징적인 작품이에요. 간식으로 코카콜라, 크래커, 치즈를 먹는다든지 테니스를 친다든지 하는 것들이 새로운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저는 이 시대 작품들의 특징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을지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후 소설이라고는 하는데 전쟁의 참상을 직면하고 어떤 깊이 있는 성체를 나타낸다기보다는 뭔가 무력하고 붕 떠있고 진지해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은데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딴소리하는 느낌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설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좋겠다 싶어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김윤식 정호홍 선생님의 공저 한국 소설사라는 책이었는데요. 전체의 파악이 차단되었을 때 현실 내 재반 관계망을 꼼꼼히 살펴 밝히려는 탐구 정신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전쟁을 막 겪은 이들 작가들은 냉정하게 현실을 탐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파괴적이고 모든 의미를 무너뜨리는 것. 머리와 가슴을 마비시키고
뻥 뚫려버리게 만드는 것이요. 눈 부릅뜨고 그것을 마주하지 못했다고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좀 감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네요. 소나기에 나오는 소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소녀 말고 소년이요. 엄청 순박하고 숫기가 없는 아이예요. 윤초신의 증손녀가 5학년이라니까 이 소년도 그쯤으로 봐야겠죠? 개울가 징검다리에 소녀가 앉아있으니까 비켜달라고도 못하고 개울가에 주저앉아 버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수성이 있고 다정한 소년인지 소녀가 던진 하얀 조약돌을 주머니에 간직하고 다니죠. 소녀하고 나들이를 갔을 때 소녀에게 물을 뽑아주는데 소녀가 맵고 지리다니까 같이 던져버리잖아요. 소녀에게 꽃다발을 꺾어주는 모습, 소녀가 미끄러지니까 상처에 송진을 발라주는 모습, 소녀가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수숫단에 세워주고 자기는 비를 맞고 앉아있는 모습, 소녀를 업고 불어난 도랑을 건너는 모습이 참 듬직하면서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 소설에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서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풍경을 보는 시점이 바로 소년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썸네일 제목이죠. 전쟁의 폐허 속에 땡땡 하는 사람들.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는 바로 표류입니다. 표류의 사전적 정의는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감,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헤맴 또는 일정한 원칙이나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림입니다. 오늘 리뷰한 소설들에 나온 인물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설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그런 식으로 인식한 인물들도 있었는데요. 까치 소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꿈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다고 했고, 혈서의 달수는 탕류 속에 자신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불신시대의 진영은 자신이 바다에 떠밀려 다니는 해파리 같대요. 그저 떠다니는 것, 그저 사는 거죠. 읽어내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은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 작품은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와, 괴테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파우스트요. 완독 챌린지를 하면서 여러 스펙트럼의 작품을 접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 한 작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이어서 볼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번에 괴테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에서 22권 파우스트, 23에서 24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25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26권 이피게니의 스텔라를 연달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괴테가 그렇게 유명한데도 예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만 과제하느라 빠르게 훑어본 게 다거든요. 이번에 괴테를 좀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함께 하실 분들 서둘러 준비해 주시죠. 파우스트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는 각각 2주에 걸쳐서 읽을 건데요. 그 사이에 제가 한 열흘 정도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앞뒤로 부지런히 업로드해서 일정은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틈틈이 여행 소식을 쇼츠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댓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20권 끝냈습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